웅장하고 성스럽던 결혼 행진곡이 갑자기 멈추고 하객들의 경악에 찬 속삭임이 연회장을 채웠다.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웨딩홀, 순백의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은 신부 오하연이 천천히 신랑 강민혁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유통업계의 폭군 강태환 회장은 천박한 고아원 출신의 며느리를 향해 얼음장처럼 차갑고 경멸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하연이 그의 앞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천장에 거대한 샹들리의 불빛이 그녀의 등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리고 드러난 신부의 왼쪽 어깨 바로 아래 희미하지만 선명한 나비 모양의 흉터. 강태환 회장의 온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숨이 가슴 속에서 멎는 듯했다. 평생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려본 적 없던 폭군 같은 회장의 눈가가 자신도 모르게 뜨겁게 흐려지고 있었다. 결혼식을 몇 주 앞둔 어느 날 오후였다. 강태환 회장의 사무실은 그의 제국처럼 거대하고 위압적이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발 아래에 둔 통유리창 너머로 그는 자신이 맨손으로 이룩한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에는 만족감 대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깊은 불신만이 담겨 있었다. 그의 앞에 서 있는 오하연은 그가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였다. 그는 테이블 위로 서류 뭉치 하나를 던졌다. 마치 쓰레기를 던지듯 무심하고 경멸적인 손짓이었다. 서류 뭉치가 흩어지며 하얀 종이들이 바닥에 흩날렸다. 그 위에는 오하연의 초라한 과거가 고아원 입소 기록부터 아르바이트 이력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모욕적인 조항들로 가득 찬 혼전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고아원 출신 주제에 감히 강씨 집안에 발을 들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그의 목소리는 잘 벼린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의 모든 단어에는 가난한 것들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가 배어 있었다. 그는 하연을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후계자를 낳기 위한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취급하고 있었다. 여기에 사인해. 건강한 손주놈 하나 낳아주고 나면 두둑한 돈 한 뭉치 쥐어서 내보내주지. 그때가 되면 깨끗하게 꺼져주는 거야. 그의 말은 거래 제한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고 한 인간의 존엄성을 돈으로 난도질하는 잔인한 폭력이었다. 그는 그녀가 울거나 분노하거나 최소한 모욕감에 떠는 모습을 기대했다. 그는 그녀의 나약함을 확인하고 그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었다. 하지만 오하연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과거를 내려다보지도 않았고 그의 모욕적인 말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텅 빈 눈으로 그를 잠시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은 숙여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침착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읽지도 않은 채 마지막 장의 서명란에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오하연. 그녀의 필체는 가녀린 외모와는 달리 단단하고 힘이 있었다. 그녀의 그 예상치 못한 순종적인 태도에 강태환은 오히려 당황했다. 그의 완벽한 통제력이 순간 무력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더 큰 모욕감과 함께 새로운 의심에 사로잡혔다. 이 계집, 대체 정체가 뭐지? 무슨 꿍꿍이가 있기에 이토록 쉽게 자신의 자존심을 내팽개치는 거지? 그는 그의 속내를 읽을 수 없었고 그 사실이 그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연은 계약서를 그에게 공손히 밀어놓으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하고 감정이 없어서 마치 잘 훈련된 기계가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사무실을 나갔다. 혼자 남은 강태환은 그녀가 서명한 계약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다. 마치 아주 교활하고 위험한 덫에 스스로 발을 들여놓은 듯한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그 순종적인 태도야말로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가장 완벽하게 위장된 복수의 서막이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그의 돈과 모욕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그의 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손에 넣은 것이었다. 피비린내 나는 가족극의 막이 이렇게 조용하지만 잔인하게 오르고 있었다. 강씨 집안의 저녁 식사 자리는 언제나 전쟁터와 같았다. 최고급 식기와 값비싼 음식들이 화려하게 차려져 있었지만 식탁 위의 공기는 시베리아의 동토처럼 차갑고 살벌했다. 강태환 회장은 식탁 상석에 앉아 마치 왕처럼 군림하며 가족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 하나, 굳게 담은 입술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에 다른 가족들은 숨을 죽여야 했다. 이 집에서 식사는 영양을 섭취하는 행위가 아니라 왕의 심기를 살피는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새로운 인물, 오하연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녀는 약혼자 강민혁의 옆자리에 마치 제자리가 아닌 것처럼 위태롭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은 그녀의 가녀린 몸 위에서 오히려 슬퍼 보였다. 그녀는 포크와 나이프를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위선적인 가족의 식사 자리에 던져진 이물질과도 같았다. 강태환은 식사 내내 하연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그는 아들 민혁과 아내 윤희애에게만 말을 걸었고 하연은 마치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취급했다. 그의 모든 행동은 너는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아들 강민혁은 그런 아버지의 태도에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심성은 착했지만 아버지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평생을 주눅들어 살아온 탓에 유약하고 우유부단했다. 그는 하연을 사랑했지만 그녀를 아버지의 폭압으로부터 지켜줄 용기는 없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하연의 축 처진 어깨와 슬픔에 잠긴 옆모습이 그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처음으로 아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다. 아버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하연 씨도 곧 이 집안 사람이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무시하시는 건 너무하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려는 한 남자의 최소한의 자존심이 담겨 있었다. 순간 식탁 위의 모든 소음이 멈췄다.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강태환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과 함께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것에 대한 살인적인 분노가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네가 지금 뭐라고 했느냐?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울려오는 것처럼 낮고 위협적이었다. 민혁은 아버지의 기세에 눌려 움츠러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말했다. 하연 씨에게 사과하세요, 아버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태환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육중한 식탁을 그대로 엎어버렸다. 쨍그랑 와장창 하는 굉음과 함께 값비싼 그릇과 음식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리며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거대한 손바닥이 민혁의 뺨을 향해 날아들었다. 쫙!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 전체를 울렸다. 민혁은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의 뺨에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피어올랐고 그의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이 무능한 자식, 니까짓게 감히 누구한테 대들어? 네 놈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씨나 만들면 되는 거야.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자격 없어. 강태환의 폭언은 아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폭력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아내 윤희애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그녀는 강태환의 팔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를 말렸다. 여보, 제발 진정하세요. 아이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민혁이를 잘못 가르쳤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아들을 감싸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하지만 그녀가 쓰러진 아들을 부축하며 강태환의 시선을 피하는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에는
자신의 계획대로 아들과 아버지가 완벽하게 갈라서는 것을 확인한 교활하고 만족스러운 승리자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오하연은 그 모든 광경을 마치 연극을 보는 관객처럼 아무런 표정 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도 두려움도 동정심도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이 추악하고 뒤틀린 가족의 민낯을 확인하며 자신의 복수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굳히고 있었다. 그녀는 쓰러진 민혁에게 다가가 손수건을 꺼내 그의 입가의 피를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 작은 행동에 민혁은 그녀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감동했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에게 민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한 가장 유용한 도구일 뿐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식당에는 깨진 그릇 조각과 엎질러진 음식물, 그리고 세 사람의 뒤엉킨 욕망과 상처망이 처참하게 남아있었다. 이 잔인한 저녁 식사는 앞으로 이 집안에 휘몰아칠 더 거대한 비극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시간이 멈췄다. 성스럽던 결혼 행진곡도, 하객들의 경탄 어린 속삭임도 강태환 회장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오직 한 점에 신부 오하연의 하얀 등 위에 새겨진 희미한 나비 모양의 흉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흉터는 그가 지난 30년간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단단하게 봉인해 두었던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것은 그의 과거였고 그의 첫 사랑이었으며 그가 평생을 жил머지고 가야 할 지독한 후회와 죄책감의 낙인이었다. 그의 의식이 현재의 화려한 예식장을 벗어나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아련하고 고통스러운 과거의 시간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30년 전 서울의 어느 낡은 달동네, 그는 아직 유통업계의 폭군이 아닌 야망에 찬 가난한 청년이었다. 그의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자 김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하연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의 꿈을 누구보다도 믿어주었고 그의 지친 어깨를 말없이 안아주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낡은 자취방에서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며 언젠가는 성공해서 번듯한 집을 짓고 함께 살자고 촌스럽지만 진심 어린 약속을 나누곤 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을 향한 야망이 커져갈수록 현실의 벽은 더욱 차갑고 높았다. 그의 집안은 그들의 사랑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고아 출신의 여자와는 절대 섞일 수 없다며 그의 뺨을 때리고 그녀를 당장 정리하라고 윽박질렀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아버지는 서연이 일하던 작은 식당으로 직접 찾아갔다. 그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 없다. 아버지는 서연의 얼굴에 마치 더러운 것을 던지듯 돈다발이 든 봉투를 집어 던졌다. 이 돈 받고 내 아들 인생에서 깨끗이 꺼져. 서연은 울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자신을 바라만 보고 서 있는 그를, 강태환을 원망스럽게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그 눈빛은 평생 그를 따라다니는 악몽이 되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야망과 비겁함 앞에서 사랑을 선택하지 못했다. 몇 달 후 그는 서연이 자신의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이라도 아이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생각에 그녀가 머물고 있다는 낡은 여관방을 찾아갔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홀로 미역국을 끓여 먹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슬픈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는 아기에게 다가갔다. 작고 너무나도 작고 예쁜 딸이었다. 그녀는 엄마를 쏙 빼닮아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보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서툰 손길에 옆에 있던 뜨거운 찻주전자가 넘어졌고 펄펄 끓는 찬물이 아기의 왼쪽 어깨 위로 쏟아졌다. 아기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 서연의 절규, 그리고 자신의 손에 남은 끔찍한 화상의 고통, 그 모든 것이 뒤섞여 그의 기억 속에 지옥도처럼 각인되었다. 아기의 여린 살 위에 붉은 나비 모양의 흉터가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그들을 찾아가지 못했다. 아니, 찾아갈 자격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딸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긴 죄인이었다. 그는 도망쳤다. 그리고 독하게 일에만 매달렸다. 그는 성공하면 언젠가 그들을 찾아가 모든 것을 보상하고 용서하리라 다짐했지만 그가 마침내 제국을 건설했을 때 그녀와 아이는 이미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신랑 강민혁 군과 신부 오하연 양의 성스러운 혼인이 이제 성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례사의 목소리가 강태환을 다시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의 눈앞에는 어느새 훌쩍 자라 눈부신 신부가 된 그의 딸 오하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등에는 30년 전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나비 모양의 흉터가 되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자신이 평생을 찾아 헤맸던 딸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자신의 며느리가 되어 서 있단 말인가. 이건 대체 무슨 운명의 장단이란 말인가. 그는 옆자리에 앉은 아내 윤희애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아니면 정말 우연의 일치인가?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의 의심과 질문으로 뒤엉켜 터지기 일부 직전이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지만 그의 귀에는 30년 전 그 낡은 여관방에서 울려 퍼지던 아기의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끔찍한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쌓아올린 이 거대한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지독한 공포와 마주하고 있었다. 결혼식의 화려함이 채 가시지 않은 강씨 집안의 저택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강태환 회장은 그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 갇힌 채 밤새 위스키를 마시며 오하연의 등에 있던 그 나비 모양의 흉터를 떠올렸다. 그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의 잔인한 장난일까? 혹은 그가 감히 상상하고 싶지 않았던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일까? 그의 머릿속은 지독한 혼란으로 가득 차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의 실마리를 쥐고 있을지도 모를 단 한 사람, 바로 이 결혼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아내 윤희애를 추궁해야만 했다. 그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침실로 들어갔다. 윤희애는 남편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는 그녀를 거칠게 흔들어 깨웠다. 여보, 왜 그래요? 이 시간에. 잠결에 일어난 윤희애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지만 남편의 흉흉한 눈빛을 보고는 순간 잠이 확 달아났다. 강태환은 묻고 답할 시간도 주지 않고 그녀의 팔을 잡아 끌어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의 소나기 힘은 너무나도 강해서 윤희애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서재의 문이 닫히자 그는 본론부터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의심으로 낮게 잠겨 있었다. 오하연, 저 계집, 당신이 직접 고른 며느리감이지? 당신은 저 아이의 과거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요? 똑바로 말해. 윤희애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추궁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는 타고난 배우처럼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갈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듯 순진하고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과거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보? 저는 그냥 중매쟁이를 통해 추천받은 아이들 중에 인상이 선하고 무엇보다 우리 집안에 건강한 대를 이어줄 튼튼한 골반을 가진 것 같아서. 그녀의 천박하고 노골적인 말에 강태환의 미간이 찌푸려졌지만 그는 말을 끊지 않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때 윤희애는 마치 이제야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이 과장되게 놀란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입을 막았다. 세상에, 여보, 설마 당신도 보셨어요? 결혼식 날 그 아이 등에 있던 흉터 말이에요.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말로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몸을 떨었다. 저는 그냥 어릴 때 생긴 작은 흉터려니 했는데 혹시 그 흉터가 당신과 무슨 관련이라도 있는 건가요? 그녀의 이 완벽한 연기,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순진한 태도는 강태환의 의심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아주 교활하게 남편의 마음속에 새로운 그리고 훨씬 더 끔찍한 의심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하듯 말했다. 세상에, 어쩌면 좋아요. 만약에 그 흉터가 당신이 아는 그것과 같다면 이건 너무 무서운 우연의 일치잖아요. 아니, 어쩌면 이건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요, 여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주 충격적인 가설을 마치 방금 떠올린 것처럼 내뱉었다. 혹시 그 계집애가 일부러 우리 집안에 들어오기 위해 가짜 흉터를 만들어서 우리를 속이려는 건 아닐까요? 당신의 과거를 어떻게든 알아내고 당신의 약점을 잡아서 돈이라도 뜯어내려고. 그 말은 독침처럼 강태환의 귀에 박혔다. 그의 머릿속이 번쩍 하고 뜨이는 듯했다.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자신과 첫사랑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만약 누군가 그 비밀을 알아내고 그것을 이용하려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고아원 출신의 가난한 계집이 신분 상승을 위해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 그런 끔찍한 짓을 꾸몄을 수도 있었다. 그녀가 그 모욕적인 혼전 계약서에 망설임 없이 사인했던 것도 이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였기 때문이라면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피어오르던 부성애와 죄책감은 순식간에 차가운 의심과 경멸로 변했다. 그는 자신이 감상에 빠져 하마터면 교활한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갈 뻔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오하연이 자신의 상처를 파고드는 가증스러운 꽃뱀일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했다. 고맙소. 당신 덕분에 정신이 좀 드는군. 그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고 그녀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윤희애는 그의 품에 안겨 안심한 듯 흐느끼는 척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의 계획대로 남편이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것을 확인한 승리자의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날 이후 강태환은 오하연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피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주 차갑고 냉정한 눈으로 그녀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기꾼의 정체를 밝혀내려는 냉철한 수사관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며느리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녀의 추악한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리라 결심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뒷조사 전문 흥신소에 연락해 오하연의 과거, 그녀의 모든 것을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고 믿는 그 길이 사실은 윤희애가 정교하게 설계해 놓은 더 깊고 어두운 거짓의 미로로 향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강태환의 의심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변해 그의 모든 감각을 지배했다. 그는 이제 오하연의 모든 행동, 모든 말, 심지어 그녀의 작은 숨소리 하나까지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집안에서 하는 모든 행동을 감시했고 그녀의 통화 내역과 외출 기록까지 비밀리에 보고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일상은 너무나도 평범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정원을 가꾸며 보냈고 아들 민혁에게는 언제나 상냥하고 다정한 아내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녀의 삶에는 그 어떤 비밀스러운 접선도 의심스러운 통화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완벽하게 길들여진 색장 속의 새처럼 보였다. 그녀의 그 빈틈없는 모습이 강태환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가 아주 교활하고 치밀한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희생양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추측만으로 이 지독한 게임을 계속할 수 없었다. 그는 가장 확실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유전자 검사였다. 그는 어느 날 아침 하연이 머리를 빗고 나간 후 아무도 몰래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하녀들이 방을 청소하기 전 그녀의 화장대 위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 몇 올을 조심스럽게 손수건에 담았다. 자신의 딸일지도 모르는 여자의 흔적을 도둑처럼 훔쳐내는 자신의 모습에 그는 순간 지독한 자기 혐오를 느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이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 몇 올과 함께 그것을 국내 최고의 유전자 감식 연구소에 절대적인 비밀을 유지해달라는 엄중한 경고와 함께 의뢰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그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의 상반된 결과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친딸이 아니라면 그는 안도해야 하는가? 아니면 분노해야 하는가? 만약 그녀가 정말 자신의 딸이 맞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아내 윤희애가 자신에게 했던 경고, 그 계집애가 일부러 가짜 흉터를 만들어서 우리를 속이려는 걸지도 모른다는 그 말을 떠올리며 차라리 그녀가 사기꾼이기를 바라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씁쓸하게 웃었다. 마침내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 왔다. 그는 연구소의 가장 은밀한 상담실에서 백발의 연구소장과 마주 앉았다. 연구소장은 얇은 서류 봉투를 그에게 건네며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 의뢰하신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강태환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서류의 맨 마지막 줄에 그의 눈이 멈췄다. 검사 결과, 부권 확률 99.999%.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그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그의 모든 의심과 추측이 이 차가운 숫자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오하연은 그가 사기꾼이라고 꽃뱀이라고 의심했던 그 며느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의 친딸이었다. 그는 한참이나 그 종이 한 장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그저 거대한 혼란만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그녀는 정말 내 딸이었어. 그렇다면 아내 윤희애는 그녀는 왜 자신에게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했단 말인가? 그녀는 왜 하연이 일부러 흉터를 만들어 접근했을지도 모른다며 자신의 의심을 부추겼던 것인가? 그녀의 목적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는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아내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아주 거대하고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는 연구소를 빠져나와 목적지도 없이 차를 몰았다. 그의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다. 그는 이제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심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진실이 되는 이 지독한 혼돈 속에서 그는 길을 잃었다. 그는 차를 세우고 핸들을 부서져라 내리쳤다. 그의 입에서 짐승과도 같은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분노의 울음이자 후회의 울음이었으며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의 울음이었다. 그는 다시 저템으로 돌아왔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오하연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의 모든 의심의 화살은 이제 그의 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척 연기하고 있는 교활한 뱀 윤희애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짜 얼굴과 마주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이 또 다른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거짓의 심연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다. 진실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추악한 모습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태환은 며칠 동안 폭풍을 숨긴 채 고요하게 움직였다. 그는 윤희애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와 다름없이 무심하고 권위적인 남편의 역할을 연기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먹잇감을 덮치기 직전의 맹수처럼 그녀의 모든 움직임, 모든 말, 모든 표정을 놓치지 않고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파놓은 함정의 깊이와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의 크기를 가늠하고 있었다. 그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쥔 채 그녀를 마지막 궁지로 몰아넣을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다. 그날 저녁 그는 저택의 서재로 윤희애를 불렀다. 그는 굳이 다른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차가운 진실이 담긴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던져놓았다. 부권 확률 99.9999%. 그 숫자는 그 어떤 변명도 허락하지 않는 절대적인 증거였다. 당신, 나한테 거짓말을 했더군. 왜 그랬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환멸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거나 최소한 당황하며 변명이라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윤희애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또다시 뛰어넘었다. 그녀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듯 체념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 가장 교활하고 잔인한 거짓말을 꺼내들었다. 그녀는 갑자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세상에서 가장 비련한 여주인공처럼 처절하게 오열하기 시작했다. 여보, 맞아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제가 다 알면서도 당신을 속였어요. 그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강태환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제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강태환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혼란스러웠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눈물에 속지 않으려 애썼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윤희애는 흐느끼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마치 끔찍한 비밀을 고백하듯 털어놓았다. 그 아이, 오하연이 먼저 저를 찾아왔어요. 결혼하기 몇 달 전에 자기가 당신의 딸이라면서 당신이 자기 엄마와 자기를 버린 것에 대해 깊은 원한을 품고 있다고 했어요.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나서 듣는 이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그 아이는 민혁이와 결혼해서 이 집에 들어온 다음 저와 손을 잡고 당신을 파멸시키고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빼앗아 복수할 계획이라고 저를 협박했어요. 만약 제가 협조하지 않으면 당신의 과거를 세상에 폭로해서 당신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겠다고. 강태환은 머릿속이 다시 하얗게 비었다. 그가 막 되찾았다고 믿었던 그 가련한 딸이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단 말인가. 윤희애는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여보. 하지만 당신을 잃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이의 계획에 협조하면서 당신을 지킬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당신에 대해 그 아이가 사기꾼일지도 모른다고 거짓말했던 것도 당신이 그 아이에게 마음을 주지 않게 하려고, 당신이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모든 거짓말과 악행을 남편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희생과 사랑으로 둔갑시켰다. 그리고 그 증거로 품속에서 핸드폰을 꺼내 교묘하게 편집되고 조작된 문자 메시지와 녹음 파일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마치 하연이 복수를 계획하고 윤희애를 협박하는 듯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담겨 있었다. 강태환은 극한의 혼란에 빠졌다. 그는 더 이상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자신을 버렸다고 원망하는 딸의 차가운 얼굴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아내의 눈물 어린 얼굴이 미친 듯이 뒤엉키고 있었다. 그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그는 비틀거리며 서재를 나갔다. 그는 아내의 눈물도 딸에 대한 의심도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혼자 있고 싶었다. 윤희애는 그가 사라진 서재에 홀로 남아 눈물을 닦고는 아주 차갑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거짓말이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쥐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날 밤 강태환은 잠든 하연의 얼굴을 문틈으로 오랫동안 훔쳐보았다. 잠든 그녀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저 얼굴 뒤에 정말 나를 향한 증오와 복수심이 숨겨져 있단 말인가. 그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윤희애가 보여준 증거들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는 이제 사랑과 증오, 믿음과 배신이 뒤엉킨 지독한 미로 속에 완전히 갇혀버린 길 잃은 왕이었다. 그는 알아야만 했다. 이 지독한 연극의 진짜 진실을. 설령 그 진실이 자신의 심장을 찢어 놓을지라도. 강태환은 더 이상 자신의 집을 믿을 수 없었다. 그 화려한 저택은 이제 그에게 거대한 거짓말로 지어진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아내 윤희애의 눈물과 딸 오하연을 향한 의심 사이에서 길을 잃었지만 그의 내면에 잠재된 생존 본능은 멈추지 않고 진실을 갈망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의 근원 윤희애의 과거를, 그녀가 자신과 만나기 전의 시간을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는 지독한 자괴감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을 통해 윤희애의 과거를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희미하지만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찾아냈다. 김진우 이사. 그는 현재 강태환의 회사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로 윤희애의 대학 선배이자 한때 그녀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소문이 있었다. 강태환은 그동안 김 이사를 그저 아내의 학연으로 입사한 능력 없는 낙하산 정도로만 여기고 무시해왔다. 강태환은 수소문 끝에 오래전 윤희애와 김진우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지금은 은퇴하여 작은 바를 운영하고 있는 옛 지인을 찾아냈다. 낡고 허름한 바,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그는 수십 년간 묻혀있던 진실과 마주했다. 옛 지인은 술에 취해 씁쓸한 목소리로 과거를 회상했다. 그때 시의 그 독한 계집이 김진우 그놈의 아이를 임신했었지. 하지만 김진우는 야망만 컸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었고 시애는 절대 가난하게 살 여자가 아니었어. 그래서 김진우의 아이를 가진 채로 자네에게 접근했던 걸세. 자네의 돈과 배경을 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태환의 세상이 멈췄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키워온 자신의 유일한 후계자라고 믿었던 강민혁일, 내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인가. 그는 발을 뛰쳐나왔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인생 자체를, 그가 살아온 모든 이유를 부정하는 너무나도 잔인한 진실이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 번 뿌려지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 법이다. 그는 민혁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과는 단 한 군데도 닮지 않은 유약하고 감성적인 아들의 얼굴.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언제나 아들을 과잉 보호하며 자신과 아들 사이를 교묘하게 갈라놓았던 아내의 얼굴.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다. 그는 민혁이 마시고 버린 음료수 캔과 자신의 칫솔을 몰래 수거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를 지옥의 문턱으로 안내했던 유전자 감식 연구소의 문을 두드렸다. 이번에 그의 손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결과가 나오는 날, 그는 차마 연구소로 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팩스로 전송된 검사 결과지를 받아보았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아떴다. 그는 종이 한 장을 드는데 마치 천근의 무게를 드는 것처럼 힘겨웠다. 그리고 그는 보고야 말았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그 잔인한 한 줄의 문장을. 검사 결과, 친자 관계 성립 확률 0%. 그의 손에서 서류가 힘없이 떨어졌다. 그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영혼이 완전히 파괴될 때 내는 비명과도 같은 소리였다. 그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의 아내, 그의 아들, 그가 이룩한 가족,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후계자라는 신화, 그 모든 것이 한 여자의 탐욕과 기만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사기극에 불과했다. 그는 지난 26년간 자신의 아들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들을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줄 후계자로 키워온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오하연을 향했던 마지막 남은 의심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윤희애가 하연을 며느리로 등인 진짜 이유. 그것은 바로 하연을 이용해 자신을 파멸시키고 자신의 친아들인 민혁에게 이 회사의 모든 것을 물려주기 위한 끔찍하고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이다. 하연은, 그의 진짜 딸은 이 모든 음모의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가장 큰 희생양이었을 뿐이다. 강태환은 통유리창 앞에 섰다. 그는 자신이 이룩한 도시의 야경을 텅 빈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는 평생을 다른 사람을 믿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믿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결국 그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완벽하게 기만당했다. 그의 눈에서 평생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너져 내린 인생에 대한 지독한 회한과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는 이 지독한 연극의 마지막 커튼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내려야만 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단 한 사람, 그의 진잣딸인 오하연을 호출했다. 이제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다. 강태환의 서재는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밖에서는 저택의 정원을 가꾸는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재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강태환은 서재 중앙의 육중한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그의 맞은편에는 오하연이 언제나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하지만 오늘 두 사람 사이를 흐르는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의심과 탐색의 긴장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두 사람이 마지막 패를 내놓기 직전에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침묵이었다. 강태환은 화를 내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배신감 대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깊은 피로와 허무함만이 어려 있었다. 그는 말없이 책상 위에 얇은 서류 2장을 나란히 밀어놓았다. 하나는 하연과의 부권 확률 99.9%가 적힌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고, 다른 하나는 민혁과의 친자 관계 성립 확률 0%가 적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잔인한 진실의 증거였다. 그는 하연을, 자신의 딸을 아주 오랫동안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지친 목소리로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네가 내 딸이라는 걸 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그리고 민혁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의 모든 자존심과 오만이 무너져 내린 한없이 나약해진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이제 네 계획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다오. 그것은 추궁이 아니었다. 그것은 항복 선언에 가까웠다. 그는 더 이상 싸울 힘도 의지도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을 둘러싼 이 지독한 연극의 마지막 진실을 자신의 딸의 입을 통해 직접 듣고 싶을 뿐이었다. 그의 그 말이 끝나자 처음으로 오하연의 얼굴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지난 몇 달간 그녀를 감싸고 있던 가녀리고 순종적인 희생자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며 벗겨져 내렸다. 그녀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잘 벼린 칼날과 같은 빛이 서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똑바로, 아주 똑바로 자신의 아버지를 그리고 자신의 원수를 마주보았다. 네, 맞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가늘게 떨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30년간 묵혀온 한과 복수를 위해 살아온 자의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내 아버지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책상을 향해 다가섰다. 그녀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거대한 서재를 압도할 만큼 강렬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우리 엄마와 나에게 빚진 모든 것을 되찾으러 이곳에 왔습니다. 마지막 진실의 조각이 그녀의 입을 통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결코 윤희애의 장기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윤희애의 계획을 역이용하여 자신의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스스로 이 지옥으로 걸어들어온 이 연극의 또 다른 주인공이었다. 그녀는 윤희애가 자신에게 접근했을 때 이미 그의 계획과 민혁의 출생의 비밀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윤희애와 손을 잡는 척하며 그녀를 방패막이 삼아 강씨 집안의 심장부로 들어왔고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내와 남편 사이를 이간질시키며 그들 스스로가 무너지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강태환은 그녀의 고백에 놀라지 않았다. 그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딸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잔인하다는 사실에 기묘한 감탄과 함께 지독한 슬픔을 느낄 뿐이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젊은 시절에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지?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빼앗고 나를 파멸시킬 생각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체념이 묻어 있었다. 하연은 대답 대신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에는 단 한 가지, 계산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원수라고만 생각했던 아버지에게서 자신도 모르게 느끼기 시작한 아주 희미한 연민과 혈육의 정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서재 밖에서 윤희애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와 함께 무언가 다급하게 외치는 민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동시에 문 쪽을 쳐다보았다. 마지막 연극의 가장 피비린내 나는 마지막 장이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서재의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은 공포에 질려 하얗게 변한 강민혁이었다. 그의 뒤로는 이성을 잃고 광기에 휩싸인 윤희애와 차가운 사리를 품은 김진우 이사가 마치 지옥의 사자들처럼 서 있었다. 김진우의 수하들은 이미 저택의 모든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이 거대한 성을 완벽하게 장악한 후였다. 그들의 손에는 날카롭게 빛나는 흉기들이 들려 있었다. 엄마, 김 이사님, 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그의 말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다. 윤희애는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유일한 핏줄을 경멸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녀에게 민혁은 더 이상 사랑스러운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망쳐버린 쓸모없는 장애물일 뿐이었다. 시끄러워, 이 쓸모없는 놈.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본색을 드러내며 악에 바친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는 김진우에게 눈짓했다. 김진우의 부하들이 달려들어 저항하는 민혁을 거칠게 제압하고 그의 손발을 묶어 의자에 내동댕이 쳤다. 강태환과 오하연은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잠시 굳어 있었지만 강태환은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그는 자신의 딸 하연을 등 뒤로 숨기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김진우, 윤희, 너희들 감히 내 집에서 내 아들한테. 네 아들이라고 강태환, 이 멍청한 놈. 김진우가 비웃으며 말했다. 그는 품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강태환의 얼굴에 던졌다. 민혁이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오늘부터 네 놈의 모든 것도 전부 내 것이 될 거야. 서류는 강태환이 가진 모든 주식과 재산을 자신들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미리 준비된 양도 계약서였다. 윤희애는 묶여있는 민혁의 목에 차가운 칼을 겨누었다. 그녀의 눈은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당장 여기에 서명해, 강태환. 서명하지 않으면 네 놈이 평생 아들인 줄 알고 키워온 이놈의 목을 내 손으로 직접 그어버릴 테니까. 그녀는 인질극이라는 가장 비겁하고 잔인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이었다. 강태환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온몸이 분노와 무력감으로 부들부들 떨렸다. 비록 자신의 핏줄은 아니었지만 민혁은 그가 26년간 아들로 키워온 그의 유일한 아들이었다. 그는 차마 민혁이 다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는 결국 펜을 집어들었다. 그의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싫어요, 아버지.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민혁이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다. 하연 역시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런 식으로 저 추악한 인간들의 승리로 끝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강태환의 등 뒤에서 조용히 책상 위에 있던 묵직한 크리스털 문진을 집어들었다. 강태환이 계약서에 마지막 서명을 하려던 바로 그 순간 하연이 움직였다. 그녀는 번개처럼 튀어나가 민혁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던 윤희애의 손목을 문진으로 내리쳤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고 윤희애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까졌다. 그 순간 서재는 다시 한번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강태환은 펜을 집어던지고 김진우에게 달려들었다. 두 늙은 사자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었다. 김진우의 수하들이 달려들어 강태환을 제압하려 했고 하연은 의자를 집어들어 그들에게 맞섰다. 그녀의 가녀린 몸 어디에 그런 힘이 숨겨져 있었는지 그녀는 마치 분노한 암사자처럼 싸웠다. 혼란의 와중에 김진우는 바닥에 떨어진 칼을 집어들었다. 그의 눈은 사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강태환의 심장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칼을 플런즈. 안 돼! 하연이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몸이 본능적으로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강태환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자신이 평생을 증오하고 복수하려 했던 그 남자를 자신의 몸으로 지켜낸 것이었다. 푹 하는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 칼날은 정확히 그녀의 복부를 파고들었다. 그녀의 입에서 붉은 피가 터져나왔고 그녀의 하얀 드레스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어갔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진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왜 그랬을까?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머리는 그를 증오했지만 그녀의 몸속에 흐르는 피는 그를 아버지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이 지독한 복수극의 끝에서 그녀는 결국 자신을 버렸던 아버지를 용서했던 것일까? 아버지. 그녀가 힘겹게 처음으로 그를 아버지라 불렀다. 그리고 그녀의 몸이 힘없이 그의 품으로 쓰러져 내렸다. 강태환은 쓰러지는 딸의 몸을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의 울음소리는 피로 물든 저택 전체를, 그리고 그들의 잔인했던 운명을 슬프게 울리고 있었다. 멀리서 희미하게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경찰 사이렌 소리는 마치 지옥의 연주를 멈추는 천사의 나팔 소리처럼 피로 물든 저택에 울려 퍼졌다. 김진우와 윤희혜가 마지막 발악을 하기도 전에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창문을 깨고 문을 부수며 순식간에 서재를 장악했다. 그들은 오하연이 김진우와 윤희혜의 마지막 계획을 눈치채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미리 경찰에 신고해 두었던 것이다. 그녀는 복수를 계획했지만 그 복수가 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다. 윤희애와 김진우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들은 현장에서 살인 미수 및 불법 감금 등의 혐의로 즉시 체포되었다. 윤희애는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강태환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광기 어린 외침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화려했던 인생은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가장 비참하고 추악한 형태로 끝을 맺었다. 김진우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텅 빈 눈으로 연행되어 갔다. 그들의 30년간에 걸친 추악한 욕망과 음모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앰뷸런스가 도착했고 오하연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강태환은 피 묻은 손으로 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폭군과 같은 분노나 오만함은 없었다. 오직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와 뒤늦게 밀려오는 아버지로서의 절절한 슬픔만이 가득했다. 그는 수술실 앞을 지키며 평생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한편 모든 진실을 마주하게 된 강민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평생 아버지라 믿고 두려워했던 남자는 친아버지가 아니었고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는 줄 알았던 어머니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추악한 협박을 저지른 악마였으며 자신의 진정 아버지는 파렴치한 범죄자였다. 그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돌아갈 집이 없었다. 강씨 집안도 김씨 집안도 그 어느 곳에도 그가 속할 곳은 없었다. 며칠 후 그는 병실에 누워있는 하연을 멀리서 아주 잠시 지켜보고는 아무 말 없이 떠났다. 그는 쪽지 한 장만을 남겼다. 누나,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저는 이제 저만의 인생을 찾아 떠납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거짓과 악연의 고리를 스스로 끊어내고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먼 외국으로 떠나 강민혁도 김민혁도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하고도 슬픈 선택이었다. 다행히 하연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칼날이 중요한 장기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간 덕분이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그녀의 곁을 지킨 수척해진 아버지 강태환의 얼굴이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30년간 닫혀있던 그들의 마음의 문이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열리고 있었다. 거대한 음모는 몰락했고 죄인들은 심판받았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 떠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되찾았다. 피로 시작되었던 잔인한 복수극은 아이러니하게도 서로를 향한 희생과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 하는 예상치 못한 결말을 맞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그들의 이야기에는 풀어야 할 마지막 매듭이 남아 있었다. 바로 30년 전 시작되었던 비극의 첫 페이지에 대한 뒤늦은 참회와 용서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가을 햇살이 부서지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어느 한적한 언덕 위 작은 묘지. 바람에 섞인 옅은 소금기와 국화 향기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오하연은 아버지 강태환과 함께 어머니 김서연의 묘비 앞에 서 있었다. 퇴원 후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꿈꾸는 신부가 아닌 무너진 제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책임감을 가진 부회장이 되어 있었다. 강태환 역시 딸의 곁에서 묵묵히 그녀를 도왔다. 그는 왕자에서 내려와 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서툰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오늘은 그들이 함께 풀어야 할 마지막 매듭을 위해 이곳을 찾은 것이었다. 묘비에는 사랑하는 딸 하연의 엄마 김서연, 이곳에 잠들다 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그녀가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사진이 박혀 있었다. 강태환은 그 사진을 30년 만에 다시 마주한 첫사랑의 얼굴을 한참이나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가 거대한 산처럼 단단해 보였던 그의 등이 아주 미세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누구 앞에서도 굽혀본 적 없던 무릎을 그녀의 묘비 앞에 꿇었다. 그리고 그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소리에는 3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서연아,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늦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용서받지 못할 자신의 죄를 땅을 치며 통곡했다. 폭군 같던 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는 사랑을 잃고 평생을 후회 속에서 살아온 한 나약한 남자의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하연은 그의 등 뒤에서 그 모든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아버지에게 다가가 그의 떨리는 어깨 위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얹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녀는 용서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30년의 세월과 세 사람의 엇갈린 운명의 무게를 그렇게 가벼운 한마디 말로 털어낼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그 작은 행동, 그의 어깨를 감싸는 그 손길 속에는 용서보다 더 깊은 이해와 연민, 그리고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다는 무언의 약속이 담겨 있었다. 엄마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일어나세요, 회장님. 우리에게는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제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부녀 관계를 넘어 무너진 제국을 함께 재건해야 할 동반자이자 동지로서 새롭게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강태환은 눈물을 닦고 딸의 손을 잡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묘비의 사진을, 자신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깊이 눈에 담고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만 했다. 이별로 인해 심어진 원한이 있었고 눈물로 가꾸어진 복수의 계획이 있었다. 신부의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의 흔적이 아니라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거짓된 가족의 붕괴 속에서 같은 피를 나눈 두 사람은 쉬운 용서가 아닌 미래를 함께 져야 할 책임이라는 새로운 길을 찾아낸 것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언덕을 내려갔다. 그들의 등 뒤로 가을의 석양이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길고 따뜻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바다는 그 모든 비극을 지켜본 유일한 증인처럼 변함없이 그리고 조용히 부서지고 있었다.